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 저자는 제니스 캐플린. 출판사는 위너스북입니다. 그동안 철학자들은 감사를 화두로 삼아왔지만 심리학자들은 감사를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심리학계는 그 주제에 뛰어들어 진지하게 연구를 해왔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다. 여러 연구 결과 감사가 높은 행복감과 낮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다. 사회임상심리학 저널에 감사와 관련한 문헌들을 분석한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에 따르면 감사는 인간의 특성 가운데 정신건강 그리고 행복과 가장 큰 관련이 있다. 그 기사의 결론은 이렇다. 행복감과 관련한 개인적 차이의 약 18.5%는 개인이 얼마나 감사를 느끼는가로 설명된다. 나는 그 부분에 시선을 고정했다. 18.5% 더 행복해진다면 훨씬 더 행복해지는 것 아닌가? 그 순간 내 행복감은 약 76점이라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그러니 좀 더 감사하며 산다면 행복감을 90점 이상 높일 수 있을 터였다. 학점으로 치면 온전한 A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점수를 높일까? 여러 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한 가지 결과는 감사 일기를 쓰면 효과가 좋다는 점이다. 조사자들은 매일 밤 그날의 감사한 점을 3가지씩 쓰는 사람들의 경우 행복감이 올라가고 우울감이 낮아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가 계속 발표되었다. 감사 일기를 쓰면 심지어 숙면을 훨씬 더 잘 취하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이끌어온 심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의 로버트 에몬스 박사다. 그는 감사 분야 연구에 일찍이 뛰어들어 짧은 시간에 이 분야에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었다. 에몬스 박사가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꼭 감사를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시간을 재구성할 줄 안다.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자신이 가진 것에서 좋은 측면을 반드시 찾아내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긍정적인 면만 보기가 쉽지만은 않다. 삶에서 부정적인 일이 긍정적인 일을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만일 하루에 기분 좋은 10가지와 기분 나쁜 10가지 가운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저녁 식사 때 배우자에게 기분 나빴던 일에 대해서만 떠들 것이다. 노벨상을 받은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만은 잘못된 일을 되새김으로써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옛날 선조들은 자신이 발견한 독이 있는 산딸기를 떠올려 지인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맛있는 10가지 과일을 설명하는 일은 그다지 쓸모가 없었다. 우리는 그러한 접근법을 지금도 쓰고 있다. 아이의 성적표에 있는 4개의 A는 무시하면서 단 하나의 C를 보고 혼을 내는 부모를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많은 연구원들이 이른바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이론을 다양한 표현으로 뒷받침해 왔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폴 로지는 바퀴벌레 한 마리가 체리가 담긴 그릇을 완전히 망쳐놓지만 바퀴벌레가 담긴 그릇에 체리 하나를 올려놓는다고 모양새가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셜미디어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의 영향력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놓았다. 사람들은 리뷰 사이트에 올라온 리뷰들, 그러니까 대부분은 새 음식점의 팬케이크가 맛있다고 하지만 한 명의 상한 달걀 때문에 메스꺼웠다는 글을 훑어본 후 그곳에 브런치를 먹으러 갈지 결정한다. 어떤 호텔에 대해 많은 사람이 편안한 침대와 바다가 보이는 그러한 전망이 마음에 들었다는 리뷰를 남겼다. 하지만 한 명이 더러운 화장실과 물이 새는 욕조가 딸린 방에서 지냈다며 불평하는 글을 남겼다. 당신은 그 호텔에서 하룻밤 묵겠는가? 이 질문을 본 심리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부정적인 리뷰 하나가 상쇄되는데 긍정적인 리뷰 4개가 필요하다고, 일부는 5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것의 실제 비율은 개인에 따라, 글의 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나는 부정적인 말 하나가 상쇄되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말이 4개 미만이라고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사실은 우리가 배우자에게 말을 할 때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이 모든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감사일기다. 이것이야말로 독이 든 딸기와 벌레에 더 신경을 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뇌습성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하루의 끝자락에 감사했던 일을 생각해야만 부드러운 침대와 달콤한 과일을, 바퀴벌레가 아닌 체리를 떠올릴 수 있다. 나는 이 개념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재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저절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었다. 셰익스피어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어도 햄릿의 추론을 이해할 수 있다. 햄릿 2막에서 우울한 왕자 햄릿은 옛 친구 로젠크 렌츠와 길덴스터를 만나자 덴마크는 감옥이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공전이 그야말로 멋지게 보였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놀란다. 햄릿은 어깨를 으쓱이며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한다.
극에서 왕이 살해당하고 유령이 나타나고 어머니가 재혼하지만 그러한 사건들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여부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누군가가 햄릿에게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했다면 햄릿이 자신은 왕자이고 오피리아처럼 아름다운 여자친구를 두어 정말 운이 좋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을지도 모른다. 실로 그의 삶이 그렇게 나쁜 삶은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사람들은 행복보다는 불행을 더 믿는다. 햄릿이 절망에 빠져 무대 위를 왔다 갔다 하며 살 가치가 있는지 고뇌할 때 사람들은 매료된다. 사느냐 죽느냐 라는 말이 오, 난 정말 운 좋은 놈이구나 라는 말보다 더 심오하게 들리는 것이다. 하지만 위대한 연극을 만드는 시적 요소가 행복한 삶을 위한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감사하는 한 해의 시작을 이 일기장과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 나는 이렇게 썼다. 그리고 효과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멈추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최근에 발견한 책을 꺼냈다. 2세기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명상록이었다. 그는 군사작전을 지휘하고 적군을 격퇴하며 제국을 지키면서도 자기 성찰과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글을 썼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파악하여 전자에 중점을 두고 후자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그 책의 핵심 주제다. 이러한 철학은 수세기를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명상록을 훑어보다가 그날 내게 딱 맞는 구절을 발견했다. 추위로 몸이 떨리든 너무 덥든지 간에 졸린 상태이든 잠이 확 깬 상태이든지 간에 그것이 옳은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 나는 그 구절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스토아 학파를 대표하는 철학자였다. 우리는 지금 스토아 학파를 인내심과 극기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사람들에게 그저 합리적인 인간이 되도록 장려했다. 기원전 3세기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사람은 누구나 파괴적인 감정을 없앨 수 있는 내적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바꾸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느라 시간을 낭비한다면 결코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마르쿠스의 한 명상 구절을 펼쳐놓은 채로 침대 옆에 두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있다는 것이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즐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인지 생각하라.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깼을 때 아이폰 메시지를 확인하기도 전에
그 멋진 구절을 다시 읽었다. 마르쿠스 황제에게 고무된 나는 그날 하루를 감사할 태세가 되어 있었다. 이는 나의 불평 안 하기 방침을 더 광범위한 영역에 도입한다는 의미였다. 다양한 영역의 연구 결과들은 인식의 힘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다.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미묘한 것에 반응할 때 현실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으면 사실상 그것은 현실이 된다. 예를 들어 두통약을 먹은 사람 중에서 그것이 에드빌이나 바이엘과 같은 유명한 브랜드의 두통약이라는 말을 들은 쪽과 브랜드 없는 두통약이라는 말을 들은 쪽 가운데 두통이 완화되었다고 보고한 쪽은 전자가 더 많았다. 의사들이나 약사들은 이러한 결과를 들으면 그럴 리가 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에드빌은 상표 없는 이부브로펜과 같은 약이고 바이엘은 아스피린과 같은 약이다. 각각 분자 구조나 유효 성분이 같다. 혹시 약 표면에 입힌 당분 같은 비유효 성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사람들에게 똑같은 약을 나눠주고 일부에게는 다른 약이라고 알려준 실험의 결과도 같았으니 말이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우리의 마음은 여느 진통제보다 강력한 화학 물질을 만들어낸다. 유명 브랜드 약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그 사실을 아는 나에게도 이러한 현상은 항상 일어났다. 의사인 남편은 자신의 약장에 있는 브랜드 없는 두통약을 먹었지만 나는 에디빌을 고집했다. 포장과 유명 상표 광고에 돈을 낭비하는 셈이라는 걸 알았지만 남편의 이부브로펜을 복용하면 에디빌만한 효과가 없는 것을 어쩌랴.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현상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찍할 수도 없는 일이다. 모든 실험에서 자신이 어떤 약을 먹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두통 완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감별력이 아주 뛰어난 와인 전문가들도 와인의 가격과 원산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구하기 힘든 200달러짜리 도멘드 슈발리의 뚜껑을 딴 와인 전문가는 그것이 하우스 와인 라벨이 붙은 와인보다 더 맛있다고 느낄 것이다. 기쁨의 원천을 분석한 예일 대학교의 폴 블룸 교수는 와인 전문가들에게 라벨을 바꾼 와인병을 주고 실행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저렴한 제품 라벨을 붙인 와인병을 받은 전문가들 가운데 일부가 와인 맛이 좋다고 했다. 그런데 비싼 제품 라벨을 붙였을 때는 이렇게 말한 비율이 3배로 증가했다. 오크 향이 나는, 축축한 흙냄새가 나는, 부드러운, 맛이 짜여진 등처럼 와인 맛에 대한 박식한 표현은 혀의 미래뿐만 아니라 라벨의 영향도 받는 것이다. 빨대로 와인을 홀짝이는 동안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기계로 뇌를 촬영하는 데 동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는 더 인상적이었다. 참가자들 앞에는 맛을 보는 와인들의 가격 등 정보를 알려주는 화면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실은 다 똑같은 와인이었다. 블룸 교수는 참가자들이 비싸거나 귀한 것이라고 믿은 와인을 맛볼 때 그들의 쾌락 중추가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좋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더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유명 브랜드의 진통제 경우처럼 개인의 신경회로는 똑같은 제품에도 다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느 날 저녁에 한 식사 자리에서 친구들은 값비싼 나파밸리 사블리를 마시며 오크 향이 난다더니 레몬 맛이 난다더니 꽃맛이 숨겨져 있다느니 하며 감탄을 했다. 그때 나는 친구들에게 액체가 아닌 라벨을 마시고 있는 거라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내게 그 술은 그저 와인 맛일 뿐이었다. 친구들은 나의 세련되지 못한 미감 때문에 와인의 독특한 향기를 음미하지 못하는 거라고 거들먹거리듯 반박했다. 어쩌면 친구들 말이나 내 말이나 다 맞을 수도 있다.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쾌락 중추에서 내보내는 메시지도 다르다. 우리는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어쩌면 그런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와인과 진통제에 적용된 원리는 삶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확장될 수 있다. 내가 날씨에 불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싸구려 와인 병에 근사한 라벨을 부착하는 일과 같았다. 그렇다고 날씨가 변하지는 않지만 내 경험의 질이 변했다. 나는 한밤중에 남편이 환자를 보러 병원에 급히 나갔던 일로 그런 일로 말미암아 결혼 생활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교훈을 얻었던 터라 이러한 작용에 10분 공감했다. 사건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보이는 반응은 변할 수 있다. 긍정적인 해석이 두뇌 쾌락 중추의 빛을 반짝이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내 두뇌를 타임스스퀘어의 네온사인으로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만족감을 더 잘 느끼게 되고 불행감은 잘 느끼지 않게 된다. 철학자들에게 한참 몰두하던 나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에게 주목했다. 기원전 340년대에 태어난 에피쿠로스는 그때 이미 감사의 가치를 파악했다. 그는 이렇게 충고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망치지 마라. 지금 가진 것이 한때는 간절히 바랐던 것이었음을 기억하라. 3세기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에 공감하였다. 그리하여 터키의 세운 벽에 에피쿠로스가 남긴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그러한 문구들이 현명한 조언이긴 하지만 나는 조금 더 신중해지고 싶었다. 철학과 신학은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가진 것에 감사한다는 것이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감사는 행복이라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비밀 소스이긴 하지만 포부와 결심이라는 재료로 허용되어야만 이 요리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다. 나는 날씨에 불평하지 않기라는 단순한 일로 매일 기분이 더 좋아졌지만 그 무엇에도 불평을 전혀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의구심이 들었다. 일단 두 가지 유형의 불평을 정의해 보았다. 하나는 야단스럽게 나쁜 점을 찾아내는 거고 다른 하나는 뭔가를 정말 고치고 싶을 때 지적하는 거다. 나의 불평 안 하기 방침은 전자에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후자는 타당한 영역이었다. 세탁소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원피스의 주름 정식을 망가뜨렸을 때 세탁소 주인에게 공정한 배송을 요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또한 새로 산 부츠의 굽이 떨어졌을 때는 교체를 위해 물건을 되돌려 보냈다. 그러니까 감사가 문제 해결에 방해되지 않았던 거다. 하지만 나는 다른 것을 욕망함으로써 현재 가진 것을 망치지 말라는 F크로스의 충고를 가능한 한 자주 되뇌이었다. 그래서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 있을 때 불평하는 대신 내가 신선한 음식을 살 수 있는 곳에 살아서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내게 답장하지 않는 편집자에게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메일 수치함이 꽉 차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한 친구가 우리 둘 다 좋아하지 않는 연주회에 데려갔을 때 나는 좋아하는지 아닌지 상관없다고 진심으로 말했다. 어쨌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게 지냈으니 말이다. 셀리그먼 박사가 말했다. 우리가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을 모두 살펴본 결과 감사를 가장 잘 하는 사람은 웰빙 지수도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은 아주 크지만 셀리그먼 박사는 인과관계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것은 오래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였다. 감사가 웰빙을 증진시키는가 아니면 웰빙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감사도 더 잘 느끼는가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모두 정답인 듯했다.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고 사회적 교류도 많이 하며 삶을 윤택하게 하는 낙관적인 시각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을 자연스럽게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른바 감사를 위한 개입이 큰 효과를 낸다고 그는 말했다. 가령 제니시스가 저처럼 비교적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사 일기 쓰기, 감사 편지 쓰기, 감사 방문하기 등을 하게 만들어 웰빙 지수가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는 거지요. 셀리그먼 박사가 설명했다. 여러 연구 결과 이러한 개입의 효과는 며칠이나 몇 주나 심지어 몇 달 동안 지속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나는 셀리그먼 박사에게 감사일기로 말미암아 나의 태도가 이미 변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면에 다시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주 좋아요. 셀리그먼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하루를 보내면서 그날 밤 일기에 쓸 거리들을 사진으로 찍어두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은 생각만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나는 신체와 두뇌에 대해 배웠던 터라 행동이 뉴런의 올바른 메시지가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행동은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신경 경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모든 사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찾다 보니 나의 태도가 변했고 더불어 재미도 있었다.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가 특정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는 내 시각의 변화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하자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었다. 하루에 또는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남편과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하는 태도의 측면에서 내겐 내게 아는 것보다 더 큰 통제력이 있었다. 나는 마음먹기에 따라 짜증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었다. 아직 의식적인 노력이 좀 더 필요했지만 감사하는 태도가 즐거움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었다. 행동경제학자인 코넬대 교수인 톰 길로비치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와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는지에 상관관계를 수년 동안 조사했다. 그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이렇다. 바로 우리는 자동차, 컴퓨터, 대형 텔레비전 등 우리가 사는 물건들에 한동안 흥분하고 집에서 아바타를 3D로 처음 볼 때는 아주 즐거워하지만 물건 소유가 결코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만족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는 조사를 여러 번 하면서 물건보다는 경험에서 얻는 즐거움이 더 지속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해변에서 휴가를 보낸다든지 카네기 홀에서 열리는 연주에 간다든지 뒷마당에서 가족과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것은 텔레비전을 소유한 데서 느끼지 못하는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물건에 익숙해진다는 점이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원하고 갈망하다가도 그것을 일단 손에 넣으면 더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습관화의 문제와 비슷하다.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극에 왕성하게 반응하는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진 존재일 뿐이다. 뇌뉴런은 새로운 자극에는 흥분하지만 익숙한 것에는 별로 흥분하지 않는다.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이는 일리가 있다. 정상 상태에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한동안 제자리에 존재해온 것들은 위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뉴런이 가만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든 물건이든 시야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주목을 하게 되며 뉴런도 이에 따라 반응한다. 빨리 위를 봐. 날고 있는 저것이 새야? 비행기야? 슈퍼맨이야? 이러한 신경세포를 흥분시키는 자극은 우리를 들뜨게 하고 활기차게 한다. 이는 기분 좋은 감정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경세포를 흥분시킬 예상 밖의 자극을
끊임없이 찾는다. 과거에 돌진하는 호랑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 고도의 주의 집중은 이제 한밤중에 인터넷으로 장식 소품을 열심히 사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똑똑한 마케팅 담당자들은 우리의 두뇌 세포가 절대 적응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사이트에 수시로 변화를 준다. 다시 말해 예쁜 베개들이 우리 집으로 홀로 들어온 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다. 나의 뉴런들이 새로운 제품에 흥분하여 사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내게 말해준 것이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적응 기제를 물리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쇼핑하고 물건을 산다. 이는 끝이 없는 게임과 같다. 톰 길로비치는 우리가 물건을 축적할수록 더 갖고 싶다는 기대감만 커지며 처음보다 더 행복하지도 않다고 말한다. 나는 수년 전에 알고 지내던 한 남자의 사례를 떠올리며 이를 차고 속 포르쉐 증후군이라고 불렀다. 그 남자는 항상 포르쉐 911 카레라를 갖고 싶다고 노래했다. 운전이 부드럽게 되고 라인이 매끄럽다며 혼다를 모르는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그 차를 그는 마침내 돈을 펑펑 써서 차를 샀다. 맨 처음 차 안에 들어가 가죽 시트에 앉는 순간 황홀해하더니 잠시 시속 160km를 밟으며 질주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주차 공간이 없을 때는 항상 그랬듯 짜증을 느꼈다. 그가 꿈꾸던 마법의 전차는 이제 차고에서 엔진 오일 교환을 기다리는 한낱 자동차에 지나지 않았다. 누가 그런 현실의 환상을 갖겠는가? 길로비치 교수는 최근에 연구 영역을 넓혀 우리가 사는 물건과 우리가 느끼는 감사의 정도 사이에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했다. 길로비치 교수는 무엇을 구매할 때 감사를 느끼게 되는지 알아내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했다. 그는 아무리 근사하고 화려하고 값비싸다고 해도 물건은 감사를 잘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뒤이어 그는 사람들이 물건을 소유하는 데 쓰는 돈과 중요한 경험을 하는 데 쓰는 돈을 어떻게 느끼는지 비교했다. 사람들은 어느 부분에 돈을 쓸 때 가장 감사를 느낄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체로 물건 구매는 감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소유할 때보다 경험을 할 때 더 감사를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한 식사나 직접 관람한 멋진 연주회나 즐거웠던 휴가를 떠올리면 돈을 유용하게 잘 썼다는 생각에 감사함을 느낄 가능성이 훨씬 큰 것입니다. 나는 길로비치 교수에게 왜 사람들은 물건을 사도 감사를 못 느끼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경험은 물건이 결코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규정지어 준다고 대답했다. 자신을 도보 여행가, 스키를 즐기는 사람, 댄서, 음악회에 자주 가는 사람 등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미지를 뒷받침해주는 활동을 즐긴다.
하지만 내 친구 로렌은 만일 내가 자신을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끼고 다니는 여자라고 부른다면 경악을 할 테고 어쩌면 나와 말도 안 섞을지 모른다. 자신의 포르쉐로 강한 인상을 주려 애쓰는 남자는 그저 애처롭게 보일 뿐이다.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가치 있는 것에서 지속적인 행복이 우러나온다. 그리고 지속적인 행복은 삶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사회학자들은 보유 효과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것은 일단 어떤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심리 현상을 의미한다. 한 실험에서 펜이나 머그잔 같은 저렴한 물건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러자 사람들은 곧바로 그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했고 다른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족은 딱 거기까지다. 물건에 감사하려고 노력할 때 가장 큰 문제가 항상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비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소유한 물건보다는 경험을 낭만적으로 생각하기가 훨씬 쉽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만일 자동차가 계속 고장난다면 좌절감만 생길 뿐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힘들다. 길로비치 교수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반면에 휴가를 엉망으로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휴가 내내 비가 내렸지만 안에서 스크램블 게임을 하면서 서로 잘 통했잖아. 감사하는 마음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는가와 관련이 있어요. 길로비치 교수가 말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억은 물건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훨씬 확연하게 생겨난다. 요즘은 조사에서 빅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길로비치 교수 연구팀은 트립 어드바이저, 아마존 같은 웹사이트에 올라온 논평들을 살펴보면서 감사의 표현이 있는지 분류해 보았다. 사람들은 옷이나 전자제품 등에 대한 상품평을 쓸 때보다 음식점이나 휴양지 등에 간 경험을 기술할 때 감사의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로비치 교수는 다른 연구자들이 타인에게 감사를 느낀다는 것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자신은 대상이 없는 감사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대상이 없는 감사란 자신이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며 기복이 있는 인생에 행복해할 줄 아는 것을 말한다. 그는 개인적인 인터뷰, 설문조사, 사람들의 논평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이 물건을 살 때보다 경험을 할 때 느끼는 감사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길로비치 교수는 사방에 아스팔트가 펼쳐진 대형 쇼핑몰에 혼자 차를 운전해서 갈 때는 감사함을 그다지 느끼지 못할 거라고 지적했다. 사람은 외로움을 느낄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법이다. 하지만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혹은 자연에서 즐거운 경험을 하면 그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 이 세상의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감사를 느끼게 해주는 사건들은
아주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대부분 경험이라는 범주에 들어간다. 세상에 대한 감사는 쇼핑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건 구매보다 경험하는 데 돈을 써야 한다는 길로비치 교수의 주장은 힘을 얻고 있다. 길로비치 교수와 대화를 나눈 후 내가 아는 한 젊은 커플이 결혼을 앞둔 터라 선물을 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했다. 두 사람의 결혼 선물 목록에는 하와이로 가는 신혼여행을 위한 품목도 있었다. 나는 개인 강사와 함께하는 스쿠버 다이빙 하루 이용권에 표시했다. 고속 주쓰기보다 그러한 경험이 궁극적으로 더 감사함을 느끼게 해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길로비치 교수는 경험과 관련된 선물 목록이 갈수록 흔해지는 현상을 환영할 것이다. 요즘 커플들은 도자기와 크리스탈 제품 대신 열기구 1일 이용권, 조식이 제공되는 주말 민박 이용권, 샴페인이 제공되는 만찬 이용권 등을 원한다. 은식기 수저 세트는 변색하지만 추억은 고유한 광택을 유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한다. 행동경제학자인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만은 우리에겐 만족시켜야 하는 자아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를 이야기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두 가지는 바로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이다. 경험하는 자아는 현재에 살며 하루 86,400초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인다. 기억하는 자아는 이야기꾼이다. 그러한 경험들 가운데 일부를 서로 엮어서 현재 떠올리는 기억을 만들어낸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견디기 힘들었던 일은 좋은 추억거리다 라고 말했다. 어떤 경험을 겪을 당시에는 비참하게 느꼈지만 나중에 되돌아볼 때 그러한 경험에 감사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 데니얼 카너만은 경험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의 전반적인 기억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치료를 받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고통을 느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그 치료는 똑같은 고통을 치료 중간에 받았을 때보다 더 괴로운 기억으로 남게 된다. 카너만은 기억하는 자아가 특정한 사건이 지속한 시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발견했다. 중요한 점은 그 강도가 강한가 아니면 약한가 이다. 새롭고 색다른 것을 기억하는 신경세포들은 우리에게 유리한 작용을 할 수 있다. 가령 1년의 짧은 여행을 여러 번 하는 것이 길지만 평범한 휴가를 한 번 다녀오는 것보다 더 짜릿한 경험과 감사한 추억이 된다. 내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지 며칠 후였다. 친구 데이비드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나중에 지금 일을 생각하면 웃기겠다. 나는 우리가 흠뻑 젖은 채로 비를 피할 곳으로 달려갈 때 말했다. 어찌해서 실내로 들어가게 되자 나는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를 설명해 주었다. 데이비드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어떤 자아를 만족시켜야 하는 거야? 어떤 자아가 나를 더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흥미로운 질문이었다. 감사는 두 자아 모두에게 거기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하는 자아가 경험하는 순간의 감사를 표현하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 여기에 대해 기억하는 자아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또다시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카너만이 했던 조사를 고려할 때 물건은 기억하는 자아와 연결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행복을 높여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들은 아마 특정한 기억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파리를 여행하면서 샀던 향수나 아이가 첫 생일에 입었던 옷 같은 것 말이다. 때로는 물건에서 느끼는 첫 감정이 오랜 여운을 남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수많은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구실은 되지 못한다. 점차 누렇게 변하는 레이스와 진주가 달린 드레스를 다락에 걸어 놓지 않아도 기억하는 자가 즐거웠던 결혼식을 떠올리며 감사로 일렁일 수 있다. 소유한 물건에 감사한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붙들고 싶은 것은 과거의 경험인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